158년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2008년 9월 15일 새벽, 이 거대한 금융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산 규모 6,390억 달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습니다. 그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최대급 낙폭이었죠. 월가의 심장에서 터진 충격파는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1840년대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리먼 형제가 엘라베마에서 목화 중개 무역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가 월가의 거대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됐습니다. 1844년 헨리 리먼이 먼저 정착한 후 1847년 둘째 에마누엘, 1850년 막내 메이어가 차례로 합류하면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닷컴 버블 붕괴, 9.11 테러,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여파로 미국 경기가 크게 위축되자 연준은 초저금리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는 1%까지 내려갔습니다. 돈이 싸졌고 그 돈은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집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강했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굳건했습니다.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은 2004년 약 8% 수준에서 2006년에는 약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닌자 대출, 즉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었죠. 집값이 오르면 언젠가는 갚을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은행 장부에만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CDO, 즉 부채담보보증권 등 구조화 상품으로 다시 포장돼 전 세계 금융권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들 상품의 일부에 최고 등급 AAA를 부여했고 위험은 가려진 채 수익성만 부각됐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막대한 수수료와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역시 모기지 관련 투자 중개와 M&A 자문 등에서 성과를 올리며 외형을 키웠습니다. 겉으로는 황금기였지만 실제로는 세계 곳곳의 금융기관이 같은 시한폭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변동금리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졌고 부동산 가격은 2005년에서 2006년을 고점으로 둔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체율은 뛰었고 담보주택은 경매로 쏟아졌습니다. 2007년 4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대출회사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도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지만 당시엔 국지적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나 무역 적자를 더 큰 문제로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달리 보았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06년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했고 존 폴슨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는 CDS를 활용해 하락에 베팅하며 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8년 3월) 베어 스턴스가 위기에 몰려 JP모건에 헐값 인수됩니다. 7월에는 캘리포니아의 인디맥 은행이 파산했고 9월 초에는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됩니다. 월가의 거인들이 줄줄이 흔들렸지만 시장 일각은 리먼의 버티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관련된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 여름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22일 이 보도가 나오자 리먼 주가는 하루에만 5% 상승했고 그 주 한 주 동안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시 산업은행은 국내 여러 금융기관들과 함께 리먼 지분 투자나 인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총 50억 달러 규모의 코리아 컨소시엄 구상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가 언론 인터뷰에서 1달러도 내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9월 초 협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협상 결렬 보도 직후 리먼의 주가는 45%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인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는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리먼 구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세금으로 민간 손실을 떠안으면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폭락했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흥미로운 대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리먼은 구제하지 않았지만 9월 16일에는 AIG에 850억 달러의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왜 리먼은 안 되고 AIG는 됐는가라는 논란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리먼의 몰락은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용 경색으로 은행 간 대출이 멈추고 상대방을 믿지 못해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연쇄적인 디폴트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요동쳤습니다. S&P 500은 9월 15일 마이너스 4.7%, 9월 29일 마이너스 8.79%, 10월 9일 마이너스 7.62%, 10월 15일 마이너스 9.04%, 12월 1일 마이너스 8.93% 등 큰 폭의 하락이 연달아 나오며 패닉이 확산됐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종가 기준 850선까지 밀렸고 장중에는 740선까지 내려가며 변동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도 컸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건의 주택 차압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가계와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부가 증발했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08년 가을 이후 석 달 동안 462억 달러의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했고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수준에서 1,400원대를 넘나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400선대에서 9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기업 외화 조달이 막히며 외환 유동성 우려가 커졌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럽 역시 금융 부동산 연계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노던록 사태 이후 유럽 각국 은행의 부실이 드러났고 독일의 하이퍼레알 에스테이트 등에서도 공적 자금 투입이 이어졌습니다. 각국은 전례 없는 구제 부양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과 함께 2008년 11월 25일 연준이 기관채, MBS 등 최대 6천억 달러 매입을 발표하며 양적 완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유럽과 아시아도 초저금리 유동성 확대에 동참했습니다. 이 위기는 금융 시스템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고 국제적으로는 바젤3가 도입돼 은행 자본 유동성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상설화되며 거시건전성 국제 공조의 틀이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한국도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외화 안정화 조치로 충격을 흡수하며 주요국 대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분명합니다. 뉴욕대 누리엘 로빈이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양적 완화는 금융 불안을 진정시켰지만 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부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도 금융업 고용의 질적 변화와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서울 선호 현상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징후는 존재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높은 가계부채, 저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복잡한 금융상품이 확산되는 현상. 2008년 이전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약 절반의 경제 전문가가 현재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 전직 금융당국자는 2008년은 급성 금융위기였다면 지금은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불안, 물가와 금리 변동이 동시에 얽힌 복합 리스크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 국제경제학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으며 침체가 장기화되면 초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국내 연구기관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미만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수준과 비슷한 낮은 수치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구조적 저성장이 겹치며 새로운 유형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상호 연결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1840년대 독일에서 온 리먼 형제가 목화 상점에서 출발한 한 기업이
158년 후 거대 투자은행으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와 신용의 붕괴 앞에서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분석처럼 통화팽창에 의한 인위적인 저이자율은 실제로는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저축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저축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업가들이 오인하여 잘못된 투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위험성도 깨달았습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유혹, 복잡한 구조와 금융의 위험,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르는 딜레마까지 모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부채 문제, 기술 변화,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